강의를 진행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듣는 사람, 즉 학생의 주의력입니다. 보통 주의력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도 여러 유튜브 영상들이 이 시간 범위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꼭 학생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교수님들도 다른 워크숍이나 학회나 그런 걸 참여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마다 적절한 수준으로 포맷을 변화를 주면서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력이 계속 저하된 상태에서 수업 끝까지 지나가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학습 활동이나 능동적 학습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이 슬라이드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일시 중지입니다. 강의 일시 중지는 여기 있는 말과 같이 잠시 멈추겠습니다. 노트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질문을 해주세요. 와 같이 약 10분에서 15분마다 한 1분 정도만 짧게 진행해도 학생들은 그 사이에 밀린 필기를 따라잡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나 잠깐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 내에서 약간의 소그룹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버즈 그룹이나 Think, Pair, Share, 페어 디스커션과 같이 옆 사람, 즉 2명이나 3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해서 한번 2~3명의 생각을 모아보고 그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짧게 토론도 해보는 방식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그 한 번 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를 진행할 수 있고 사실 5분 이내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nk, Pair, Share라는 것은 Think는 혼자 생각하기의 단계고 먼저 혼자 예를 들면은 1분 정도 생각을 하고 그 1분 동안 생각한 것을 옆 사람이랑 짝지어서 공유를 한 다음에 옆 사람과 자기가 둘이 생각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 짧은 문제 해결 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읽기 자료라든가 짧은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해서 아주 짧은 문제 해결 과제를 준 다음에 그 작업이 마친 뒤에 발표를 하거나 전체 학생들 혹은 옆 사람,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능동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능동적 학습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실 서베이입니다. 서베이라고 했지만 짧게 객관식 문항을 간단히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 한두 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입부에 활용함으로써 수업 전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수업을 마치면서 그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기회의 퀴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앱들이 나와 있지만 꼭 그렇게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을 들거나 혹은 번호가 적힌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한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전혀 효과적으로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 테크닉이라고 적은 것은 1미닛 혹은 2미닛 페이퍼와 같이 짧은 1~2분 동안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제로서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 1~2분 정도를 주고 혹은
시간이 아니라 반쪽 정도의 어떤 분량으로 아레오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때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다양한 과제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해보세요. 즉, 자신의 말로 바꿔서 써보세요 하는 과제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학생의 이해를 점검하는 질문이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적용 단계의 과제라면 이 개념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제 혹은 문제가 되겠고, 평가라고 한다면 이 질병의 치료 옵션을 논하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여러 가지 치료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다양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평가하는 활동도 해보게 할 수 있고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한다면 창조, 즉 크리에이팅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넓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1, 2분 혹은 반쪽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혹은 스스로 한번 해보게 함으로써 그 시간에 배운 강의의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성찰하게 해보는 테크닉이라서 이렇게 포괄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동적 학습 방법이 있으니 한번 상황에 맞춰서 한두 가지라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강의에서 피해야 할 8가지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4글자짜리 8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노로그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8개가 이미 앞선 슬라이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에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모노로그는 학생의 참여가 전무한 연단 뒤에서의 아주 모노토너스한 독백과 같은 발표입니다. 즉 이러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 과다입니다. 너무 많은 슬라이드, 너무 빠른 속도, 너무 많은 목표와 같은 것들은 학습자에게 그만큼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꼭 알아야 할 것을 놓치게 만드는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분량이나 시간을 고려해서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설명 부재입니다. 슬라이드가 너무 많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가 너무 많은데 제한된 1시간, 즉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보다는 급하게 제목과 글머리 기호 정도만 빠르게 읽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알아서 공부하세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혹은 학생들의 책임으로 맡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한 슬라이드당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에서 3분 정도를 충분히 할애해서 꼭 중요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미삼이라고 해봤는데요. 중간을 신경 쓰다가 허술하게 방치된 시작과 끝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내용의 핵심은 강의의 중간에 있지만 이 시작부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예고를 해주고 혹은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 중간에서 다룬 내용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테이크홈 메시지를 혹은 서머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위치 상실이라고 해봤는데요. 내 강의가 놓인 맥락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의 강의를 의미합니다. 앞서 강의가 놓인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그 강의가 속해 있는 과목이라든가 전후에 있는 다른 수업이나 다른 교수 혹은 학생이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수업에 들어오는가 등이 강의의 맥락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 강의가 어떤 맥락에 놓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부족한 갭은 채워주고 중복되는 것은 최소화하며 다른 과목이나 수업과의 상충되는 충돌하는 내용이 없도록 혹은 최소화되도록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화 분량입니다. 이는 수업 내용을 소화시킬 시간이 없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앞서 능동적인 혹은 적극적인 수업 중에서의 활동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그런 짧은 활동만으로도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스스로 잠깐 소화시킬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0점 실패입니다. 이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하고자 만든 것인데 보통 너무 쉬운 경우는 많지 않고 대체로는 너무 어려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양이 많은 것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강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닥터 폭스 이펙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과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막상 그 수업이 끝났을 때 배운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수업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업을 통해서 교수의 열정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이나 실제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동안 무언가를 꼭 배워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고려해야 할 것,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워가는 강의를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